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했다. 이니 언니는 왜 그 모든 일을 다 손으로 했던 걸까? 언니는 다른 업무는 컴퓨터로 보았고 인터넷 또한 남들처럼 썼다. 그런데도 이니 언니는 번역 작업을 유선 스프링 노트에 연필로 했던 것이다. 언니의 번역 노트를 펼치자 가지런히 정렬된 언니의 글씨들이 나타났다. 서체는 주인을 닮는다는 말을 들었다. 언니의 글씨체를 보자 잊었던 그 말이 떠올랐다. 언니의 글씨는 정직했다. 모난데가 전혀 없이 반듯반듯하고 시원시원했다. 겨울은 말갛게 흘러갔다. 10시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니 언니는 이미 출근하여 한참 일을 하고 있었다. 예전 독서실 열람실에서처럼 헤어밴드로 이마를 훤하게 까올린 채 책 속에 빠져있는 모습이었다. 언니는 문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곤 커다랗게 인사를 건넸다. 영선아, 어서 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어서 와를 들었다. 그렇지만 이니 언니의 그것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반기는 목소리는 만나보지 못했다. 방 안에는 세미나용으로 썼음직한 탁자가 있었다. 우리는 그 곁에 전기 스토브를 놓고 둘러앉아 일을 했다. 1월이 차근차근 깊어갔다. 복도는 서늘했지만 방 안은 춥지 않았다. 언니가 준비해둔 무릎 담요를 덮고 언니가 준비해둔 귤을 까먹고 언니가 준비해둔 커피 믹스를 타먹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각자의 일을 했다. 우리 사이에 칸막이는 없었지만 어쩐지 CL 독서실 시절이 떠오르는 날들이었다. 창문에는 때론 성의가 끼었고 때론 맑았다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하늘이 선물처럼 등장하기도 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였다. 이니 언니가 정한 규칙이었다. 프로젝트 내내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었다. 이니 언니는 나와 성주를 늘 후문 쪽으로 데리고 갔다. 이니 언니가 아니었다면 후문으로 다닐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하철역과 멀지 않아 전형적인 대학가 앞 번화가의 모습으로 발전한 정문 쪽과는 달리 후문 밖을 나서면 좁고 긴 골목들이 겹겹이 둘러선 풍경이 펼쳐졌다. 담장이 납작하고 외벽이 낡은 기와집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런 집들을 허술하게 개조해 영업을 하는 밥집과 찻집들이 있었다. 4, 5층 높이로 치어올린 원룸 건물들도 그 틈틈에 간간히 섞여 있었다. 이니 언니는 많이는 아니고 한 발자국쯤 앞장서 걷곤 했다. 그녀는 자기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주 뒤를 돌아보며 후배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가 데려가는 곳들은 거의 여기 이런 집이 다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곳 말이다. 서울 머리방의 유리 미닫이 문과 살림집의 녹슨 철문 사이에 비밀스레 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문. 샛노란색으로 칠한 쪽문 앞에서 언니는 걸음을 멈추었다. 언니는 망설임 없이 문을 쓱 밀었다. 문을 열자 지하로 연결된 계단이 나왔다. 이니 언니가 없었다면 대낮에 내려가기에는 어쩐지 망설여지는 계단일 수도 있었다. 언니가 서슴없이 탁탁 뛰듯이 앞서 걸어 내려가지 않았다면. 천장이 턱없이 낮고 모든 의자가 푹신한 소파로 이루어진 그 카페에 손님은 나올 때까지 우리뿐이었다. 언니가 메뉴판에서 점심 특선이라는 부분을 펼쳤다. 메뉴가 여러 개였다. 김치볶음밥 더하기 커피, 새우볶음밥 더하기 커피, 야채볶음밥 더하기 커피, 오므라이스 더하기 커피, 수제 돈가스 더하기 커피,
토마토 스파게티 더하기 커피 점점점점점점점 그런 식의 조합이라면 몇 페이지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중 적당한 걸로 두세 시켜 나눠 먹으면 되겠다고 한 건 성주였다. 언니는 의견이 달랐다. 아니야, 각자 가장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나는 그때 이내 언니에게서 진지함을 넘어서는 어떤 엄숙한 기운을 느꼈다. 너희도 집중해봐.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지막한 음성으로 중얼거리는 이니 언니의 목소리는 마치 명상 수령 강사일 것 같았다. 언니가 글자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아이의 눈빛으로 메뉴판을 골똘히 들여다봤으므로 나도 덩달아 골똘해졌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우볶음밥인가? 야채볶음밥인가? 오므라이스인가? 그 각각의 맛들이 혀끝에 닿는 상상을 해보았다. 무덤덤하기도 하고 침이 고이기도 했다. 언니가 먼저 외쳤다. 나는 떡만둣국. 떡만둣국을 카페에서 판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정말 메뉴판 끄트머리에 떡만둣국 더하기 커피도 적혀 있었다. 여기 이게 특별히 만나나 보다라고 성주가 중얼거렸다. 나도 몰라. 언니는 자신도 안 먹어봤다고 했다. 그런데 왜 시키세요? 모르니까. 궁금하잖아. 어떤 맛일지. 그녀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웃었다. 시원한 웃음이었다. 그것이 이니 언니가 무언가를 택하는 방식이었다.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궁금한 것이었다. 그 카페의 떡만둣국은 냉동만두를 제대로 해동하지 않은 채 인공조미료로 만든 육수를 붓고 끓여낸 맛이었지만 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궁금한 것을 해결했으므로 이제 남은 일은 그뿐이라는 듯 언니는 제 앞에 음식을 푹푹 맛있게 떠먹었다. 수제비와 칼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도 언니는 메뉴판 한 귀퉁이에 숨어있는 서리태 국수를 주문하겠다고 나섰다. 서리태라는 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서리태가 사람 이름이라는 짐작은 그럴듯했다. 서리태라는 이름을 가진 요리사가 개발한 특제 소스로 비빈 국수일 것 같다면서 이니 언니는 눈을 반짝였다. 주문을 받으러 온 아주머니는 심드렁한 어조로 그건 계절 메뉴이며 지금은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군요. 이니 언니는 아쉬움을 억누르더니 금방 칼국수로 바꾸어 주문했다.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의아했다. 그렇게 궁금해해놓고 서리태 국수의 정체가 무엇인지조차 묻지 않다니. 괜찮아. 이니 언니는 어깨를 으쓱하는 신용을 했다. 여름에 와서 다시 직접 먹어보면 되지 뭐. 칼국수가 나왔다. 나는 칼국수를 먹는 이니 언니를 보았다. 붓디 붉은 양념으로 버무린 배추김치를 척척 얹어 칼국수 면발을 후루루룩 사정없이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그것이 그녀가 차선으로 택한 음식임을 모를 것이다. 언니의 이마와 콧등에 땀이 송알송알 맺혀갔다. 언니는 안경을 벗더니 스웨터의 소매귀로 얼굴을 쓱 문질러 닦았다. 내가 보기에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 먹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사람. 이니 언니와 보낸 그 겨울 동안 나는 맑고 쨍한 호수를 누비며 헤엄치는 새끼 은어가 된 기분을 느꼈다. 그 모든 점심의 밥값을 전부 다 이니 언니가 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우리의 식대도 그 프로젝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라고 나는 넘겨버렸다. 물론 밥을 사주었기 때문에 이니 언니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지만. 민 교수가 나오기로 한 전날 저녁에 일이 다 끝났다. 우리가 됐다고 했는데도 언니는 작업물을 보여드리는 자리에 성주와 나를 불렀다. 민 교수는 윤희 반지르르 흐르는 검정 코트에 화사한 연두빛 스카프를 메고 왔다. 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다. 언니는 교수에게 우리를 소개했다. 같이 일한 학생들입니다. 도와주었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은데 언니는 같이 일했다고 말했다. 수고 많았어. 둘 다 1학년? 네. 나와 성주가 대답했다. 민 교수가 우리에게 보인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언니가 두 손으로 건넨 책은 민 교수의 손으로 넘어갔다. 스프링 제본까지 한 책은 꽤 그럴듯해 보였다. 우리의 겨울, 어떤 겨울이 거기 담겨 있었다. 이걸 다 한 거야? 아이고, 고생했네. 책을 대하는 민 교수의 태도가 너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맥이 빠졌다. 민 교수가 언니의 등을 가벼이 두드렸다. 회의가 있다면서 급히 나가려다 도로 들어오더니 면세점에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언니에게 주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는 정신이 없다. 소소한 거야. 문이 닫힌 뒤 우리는 함께 쇼핑백을 열어보았다. 색이 다른 립스틱 3개를 한 박스에 넣어 패키지로 묶어 파는 립스틱 3종 세트와 하와이안 초콜릿, 그리고 냉장고 자석이 들어있었다. 마그넷은 금문교 모양이었다. 언니는 립스틱을 하나씩 나누어 갖자고 했다. 립스틱은 각각 짙은 다홍색, 다갈색, 꽃분홍색이었다. 언니는 다음에 만날 때 셋 다 이걸 바르고 나오면 볼만하겠다고 말해 우리를 웃겼다. 언니는 단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성주에게는 초콜릿을, 나에게는 마그넷을 주었다. 금문교 모양의 그 자석은 아직도 우리 집 냉장고에 붙어 있다. 언니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전쟁을 걱정해 왔다고 했다. 전쟁 공포증이라니. 갑자기 기묘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나 역시 평소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만 간혹 북한 관련 뉴스들, 그러니까 북한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거나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다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했다거나 하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라면과 생수를 사재기 해놓아야 하나 싶다가 현대인의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끝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도 싶었다. 그러다가 또 그런 뉴스가 들리지 않으면 그새 뭐 괜찮아졌나 보다, 잊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보았다.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전쟁이 나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름 끼쳤다. 고통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 순간 너무도 선명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알려들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세부를, 그 고통의 질감과 깊이를, 끝모를, 바닥을. 처음에는 나 때문이었대. 언니가 말을 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아픈 아이였거든. 열이 한 번 나면 금방 40도까지 치솟고 약을 먹이면 다 개워내고. 엄마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시시때때로 애 병원 뛰어다녀야 하는 여자를 봐주는 조직은 없었으니까. 어려운 시험을 쳐서 들어간 곳이라 그만둘 때 팔이 하나 잘리는 것 같더래. 그래도 엄마가 약을 먹이면 내가 조금 덜 토해서 그래서 견뎌나갈 수 있었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시청을 그만둔 여자라니. 가스물의 나에게 그것은 관역을 빗나간 잔혹한 농담처럼 들렸다. 그렇게 견뎌가고 있었는데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겨울이 지났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은 날이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아이는 겨우내 달고 있던 감기를 떨치지 못하고 밤새 밭은 기침을 했다. 그녀는 그 곁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된장을 푼 감자국을 끓여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주고 밥 몇 숟가락을 국에 말아 아이의 입에 떠넣었다. 아이는 잘 받아먹지 않고 짜증을 냈다. 아이는 사흘째 유치원에 가지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그녀의 하루에 잠시의 틈도 없으리라는 의미였다. 약기운 탓인지 아이는 자꾸 하품을 했다. 그녀는 자고 일어난 후 그대로 먹던 밥상을 채 치우지 못하고 아이 옆에 다시 몰어 누웠다. 깜빡 잠이 들락말락 했을 때였다. 사방의 정적을 찍고서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렸다. 처음엔 어디 불이 난 줄 알았다.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질기고 질기게 이어졌다. 맹렬하고 낯선 공포가 서울 창공을 뒤덮었다. 잠든 아이를 부둥켜 안고 밍크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녀는 바들바들 떨었다. 그대로 떨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과 그렇다면 이대로 숨이 멈춰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과 기필코 살아내야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교차했다. 깨어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공습 사이렌이 10분, 아니 5분만 더 지속되었다면 정신을 놔버렸을지 모른다고, 아니 아이의 입을 힘껏 틀어막았을지 모른다고 그녀는 후에 고백했다. 그 사이렌 소리는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북한군 장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다.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다. 지하 벙커 만들기였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도 한반도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하고 단단한 방.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방. 그녀는 군사학과 화학, 건축설계와 시공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저의 엄마가 미쳐도 요상하게 미쳤다고 수군댔다. 결국 언니는 도서관 앞 중앙마당으로 쫓겨났다. 몇몇 학생들이 언니를 따라 나왔다. 나도 따라 나갔다. 나를 발견하고 안경 속 이니 언니의 눈이 커다래졌다. 언니가 택한 방식은 침묵 시위였다. 언니는 검정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고추 세웠다.
처음 보는 학생들 몇이 언니 옆을 지키고 섰다. 그 한쪽에 나도 함께 섰다. 그것 말고는 도울 게 없었다. 한 학생이 미리 준비해온 유인물을 지나가는 학생들 손에 나눠주었다. 나도 한 장 받아들고서 선체로 읽기 시작했다. 번역서 사건 이후의 일들이 적혀 있었다. 복학을 저지당했던 일, 논문 학기 중에 지도교수가 이유 없이 바뀌었던 일, 각종 세미나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당했던 일, 없는 사람 취급받았던 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석사학위 논문 계획서를 번번이 반려당했던 일, 학사고시 출신을 반대하는 다른 교수들을 설득해 입학시켜준 게 누군지 아느냐고, 대음망덕도 유분수라는 말을 눈앞에서 들었던 일, 그 일들과 일들, 이 모든 것들이 2년 전 교수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응분의 대가인지, 정말 그런 것인지 언니는 학교 조직에 묻고 있었다. 없는 사람. 나는 그 네 글자만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볼수록 검정색 잉크가 눈동자를 깊게 파고들었다. 땅바닥이 좌우로 흔들렸다. 언니는 그 사이 모친상을 치렀다고 했다. 언니의 그 어머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 암이 있더라고. 간으로 전이 됐대. 언니는 비교적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인생 참 이상하지. 술을 한 방울도 못 먹는 사람이 간암이라니.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서쪽 하늘로 저무는 커다란 해를, 그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바라보았다. 벙커는요? 내가 중얼거렸던가. 언니가 모처럼 웃었다. 그대로 있어. 근데 사실 그거 벙커도 아니야. 언니가 혓바닥을 아주 조금 쏙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 남들이 버린 허섭 쓰레기들 주워 모아서 얼기설기 만든 거지. 자기의 방을. 요즘은 내가 가끔 내려가 라고 언니는 말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엎드려 숨을 쉴 뿐이라고 했다. 그러고 있으면 이러려고 내가 살아왔구나. 살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이 방에서 이렇게 숨을 쉬려고. 교문을 나오자마자 갈림길이었다. 다른 길로 헤어지기 전에 언니는 내게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꼭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럴게요. 꼭. 나는 대답했다. 언니가 먼저 떠났다.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는 내 방향으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제2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된 정이현 작가의 언니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인희 언니인지 인회 언니인지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몰라서 인희 언니라고 읽었어요.